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가 최근 연이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4% 가까이 급락하며 다시 5,200선을 내줬습니다. 특히 미국 기술주발 한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 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코스피가 5,160선까지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중한 때 5,142까지 밀린 코스피는 어제보다 3.86% 내린 5,163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7조 원 넘게 순매도한 영향이 컸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역대 최대치인 5조 원 규모의 셀코리아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대치인 개인들의 6조 7천억 원 순매수에도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파란불이 켜졌는데요.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3%대, LG에너지솔루션 1.8%, 그리고 SK스퀘어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100선의 턱걸이 마감했는데요. 개인은 9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억 원, 5천억 원가량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총상위주인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모두 4%대 하락세를 보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천당제약도 7% 안팎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이 6조 7천억 원이나 폭풍 매수에 나섰지만 반도체 낙폭은 컸군요. 네, 반도체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8% 떨어진 15만 9,300원으로 16만 전자가 깨졌고 SK하이닉스는 6.44% 떨어진 84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 기술주가 연이틀 하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워시쇼크와 같은 대외 악재에 쉽게 출렁이는 등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매도 대기자금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141조 원 넘게 불어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증시가 이번 달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우선 설 전까지는 재반등 시도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거 이탈한 영향으로 달러원 환율은 18원 80전 급등한 1,469원의 주간 거래를 마치며 지난달 2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정부가 코스피 5천에 이어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포인트, 이른바 3,000닥을 제시하면서 코스닥 ETF로 개인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과열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민우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한 이후 정부의 차기 목표는 이른바 3,000스닥 등 코스닥 밸류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코스닥은 지난해와 올해 상승률 모두 코스피보다 낮았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대비 부진했던 코스닥을 정책 개선을 통해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 썩은 상품이 많은 백화점에 누가 가겠느냐며 부실 정리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춰 여당 노책은 코스닥 시장을 전담하는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당정이 3,000스닥 신호를 내자 상대적으로 눌려있던 코스닥이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ETF 중 자금이 1조 원 이상 유입된 건 코스닥 관련 ETF 3종이 유일합니다. 사상 최대 R&D 예산이랑 투여되고 있고 그동안 나왔던 정책들 또한 코스닥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라서 그동안 눌려있던 부분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승세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도 있습니다. 코스닥의 1년치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 수준 PER은 5년 평균보다 56% 높은 28.7배로 기대가 실적보다 앞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코스피가 5천선마저 넘었지만 우리 증시를 위협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한국거래소가 이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각종 문제들을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먼저 이 거래소가 중복 상장을 손보기로 했죠. 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LS그룹 이슈로 인해 불거진 중복 상장 논란에 대해 일본, 미국 등 선진 시장과 비교해 우리 시장에 더 많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중복 상장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국내를 대신해 자회사를 해외로 상장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복 상장뿐만 아니라 부실기업 조기 퇴출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썩은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냐며 좀비 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상장 폐지 요건을 지속 강화하고 퇴출 심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제거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하여간 6천 원 넘어 쓰는 데는 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7천으로 넘어간다면 그럼 저희도 이제 서서히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투자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거래소가 거래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죠. 네, 오는 6월부터 12시간으로 거래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전 7시부터 8시에 프리마켓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신설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24시간 거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빠듯한 기한, 늘어나는 근무 시간, IT 개발 부담 등을 이유로 증권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은보 이사장은 일부 중소형 증권사에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회원사들과 협의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비거주 똘똘한 한 채의 움직임에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보유세 제도 손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을 겨냥했던 이 대통령, 오늘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내놨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자신의 X 계정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에 대해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정부의 다주택 압박에 1주택자 갈아타기가 꿈틀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였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가격을 내린 급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급매물을 잡고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갈아타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에 경고를 날린 겁니다. 만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대통령의 이런 똘똘한 한 채 거론은 보유세 손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이 대통령은 1주택이라도 주거가 아닌 투자, 투기 용도면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하다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손질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는데요. 이와 맞물린 이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 저격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비거주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검토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 학교 문제 등 다양한 거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1주택자의 비거주 형태를 투기로 간주하는 건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SNS를 통해 현재 세입자가 사는 경우 집을 파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불편에 대한 보완책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고공행진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52주 연속 상승하기는 했지만 상승세는 4주 만에 한풀 꺾였습니다. 정부의 세금 규제 강화 예고에 강남 3구 상승폭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외곽 지역 오름세가 여전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나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가다가 4주 만에 오름폭이 둔화된 겁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관악구가 0.57% 올라 서울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주 연속 0.5%대 상승률인데요. 영등포와 성북이 0.41% 올라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비강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강남 3구와 용산은 상승폭이 줄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용인 수지가 0.59%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어떤 이유로 보이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물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인 상승폭이 조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오늘 기준 5만 9천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6%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 매물이 연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일주일 전에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첫 삽을 채 뜨기도 전부터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집값 하락과 교통대란을 우려하면서 항의 표시로 근조화환을 보내거나 현수막을 걸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주도로 6천 가구 규모의 개발 계획이 확정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이곳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4천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또 최소 4분의 1은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인근 지역에선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합니다. 분위기는 좋지는 않죠. 녹지 공간도 좀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면 좋은데 오로지 주거만을 위한 공급을 위한 대책이다 보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 공사장 앞에는 이렇게 근조화한 수십 개가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이른바 주민들의 시위용 화환입니다. 서울시는 8,000호 이상 짓게 되면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 주택 공급이 2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며 대놓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기 과천에선 주민들이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9,800가구 공급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6,800가구가 들어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도 주민 반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도로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주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더욱 가중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밝힌 주택 공급 물량 6만 가구 가운데 당장 내년에 착공되는 물량은 5%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의 노골적인 어깃장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계획은 이번에도 공연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은퇴 이후 집은 있지만 현금 자산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을 맡기는 대신 매달 연금으로 이 집값을 대신해서 받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20년이 되도록 가입률이 낮아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이나마 늘어나고 가입 부담도 낮아집니다. 보도에 유선우 기자입니다. 주택연금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낮은 수령액.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연금 산정 방식을 손질해 수령액을 2% 이상 올렸습니다. 다음 달부턴 평균 가입자 수준으로 72세에 4억 원짜리 집을 맡긴다고 하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 7천 원에서 월 133만 8천 원으로 오릅니다. 전체 가입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6월부턴 취약층 지원액도 늘어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면서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고 보유주택 시가가 1억 8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앞으로는 일반 가입자보다 월 12만 4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부동산을 유동화해서 어떻게 보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주택연금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입할 때 내는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낮춥니다. 가입비가 약 2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실거주 의무 예외 조항도 신설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치료, 자녀 봉양, 노인 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사유로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가입자 사망 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원하면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됩니다. 다만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주택가격 요건 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오는 2030년까지 주택연금 가입률을 현재 2%에서 3%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로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미국이 관세 재인상 관보 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가 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해서 한숨 돌리게 됐는데 다만 한 발 물러섰던 야당 국민의힘이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여당은 특위를 통한 이른 시일 안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위 구성 한 달 이내인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도록 명시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불확실성을 제고해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며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을 다녀온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도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미투자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관세 인상 현실화시 산업계 타격을 우려한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달 내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엄격한 법안 심사를 예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력했다면서 국회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 견제장치를 강화한 법안들을 추가로 발의했는데요. 발의된 법안에는 대미투자 시 국회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를 국회에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후보자를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아예 투자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재경부가 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를 관리하도록 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유통업계가 큰손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몇 시간 동안만 잠시 한국을 경유하는 이 외국인들을 겨냥한 환승 투어도 생겼습니다. 현장을 정대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콘텐츠에서 보던 김밥을 직접 만드는 솜씨가 서툴긴 해도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K-뷰티 인기 제품들을 바르고 뿌리며 나에게 맞는 화장품도 골라봅니다. I was excited to go for the tour because of the skincare products. Korean beauty stuff are really well known, even in the Philippines and also in Canada. We saw the signage at the airport about the transit tour. Maybe next time we'll be staying here for a few days. 관광객들은 오전 10시 셔틀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이곳에서 약 4시간 동안 자유 쇼핑을 한 뒤 다시 공항으로 돌아갑니다. 현대백화점은 인천공항공사와 협력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들이 잠시 동안 쇼핑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환승 투어를 기획했습니다. 외국인 고객분들께서는 쇼핑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K푸드를 만들어보고 직접 먹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반응이 큰 것 같고요.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전용 멤버십 카드를 새롭게 내놨고 신세계백화점은 외국인 전용 라운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수는 좀 약한데 방한 관광객은 회복세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관광객을 공략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요.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 명을 처음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을 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차별화 전략이 한창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지난해 연이은 해킹 사태로 몸살을 앓은 이동통신사들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업계 1위 SK텔레콤의 이익은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에 LG유플러스는 반사 이익을 얻었고 아직 실적을 내놓지 않은 KT는 부동산 호재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통 3사 합산 이익은 4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SK텔레콤 실적이 크게 악화됐군요.
네, SK텔레콤의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은 1조 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3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습니다. 유심 교체 등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비용 등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인데요. SKT는 비용 부담이 이어져 기말 현금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1년 사이 가입자가 34만 명 순증하며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8,9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마케팅 비용 감소에도 가입자가 유입되며 무선 매출 등이 늘었고 AI 데이터 센터 등을 통한 기업 인프라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해킹 사고 관련 서버 폐기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실적 악재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 전체 이익은 다시 4조 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악재 속에서도 통신 3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은 2년 만에 4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급감했지만 LG유플러스에 이어 KT의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일 실적을 발표하는 KT는 지난해 2조 4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강북 본부 부지 개발로 인한 일회성 부동산 분양 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초 발생한 KT 위약금 면제에 따른 번호 이동 여파는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KT 가입자는 약 23만 8천 명 순감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올겨울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가전회사들은 여름 채비로 분주합니다. 한겨울 속 찬바람 경쟁을 시작한 건데요. 삼성이 AI 기능을 강화한 신형 에어컨을 예년보다 일찍 내놓으면서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과 수요 정체라는 이중고를 뚫기 위한 가전 명가들의 생존 전략을 김동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어컨에 장착된 센서가 집안 사물과 사람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 시원한 바람을 보내고 알아서 최적의 온도를 맞춥니다. 삼성전자가 무풍 에어컨 10주년을 맞아 내놓은 신제품입니다. 올해 출시된 에어컨은 생활 패턴과 공간 환경에 맞춰 6가지 특화된 기류를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년 만에 대표 가전제품인 에어컨의 외부뿐 아니라 회로 기판까지 통째로 갈아치운 건 가전의 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가전 사업은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의 모든 사업 부문 중 유일한 영업 손실입니다. 문제는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수요는 늘지 않는데 중국 업체들은 중저가 제품 위주로 턱밑까지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뭐 하나죠. 싸게 만들어서 많이 제공한다. 그걸 지금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급력, 원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1년 전 대비 27%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삼성과 LG는 AI 가전 프리미엄 전략과 동시에 냉난방 공조 등 B2B 사업을 강화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B2B 영역입니다. 전장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을 포함한 AIDC를 포함한 HVAC 부분 이런 부분에 B2B 영역이 있고요. 삼성과 LG 모두 체질 개선과 신사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지난해는 합계 출산율이 반등하면서 인구 절벽 위기 속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파격적인 지원도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한몫했습니다. 2년 전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 원씩 지급하기로 시작했던 부영이 이 사내 수치로도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 한 명당 1억 원.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급 현장은 올해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국적외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어 입사 하루 만에 1억 원을 받은 직원도 나왔습니다. 출산 자체를 입사한 다음 날 하다 보니까 못 받는 거 생각하고
출근을 했어요. 연년생으로 아들과 딸이 생겨 2년간 2억 원을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부부에게 찾아와준 아기들이 말 그대로 복덩이 그 자체인 겁니다. 시무식 당일에 1억을 딱 들어왔을 때에 대한 기분은 엄청 기뻤습니다. 이제 또 어디에 써야 될지도 고민이 많았고 추후에 이제 본가에 고향에 내려가서 집을 살 때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영그룹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출산장려금은 모두 36억 원입니다. 1년 전 28억 원보다 28% 증가했고 누적 지급액은 134억 원입니다. 파격 행보는 게임사 크래프톤이 출산장려금 6천만 원, 육아지원금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간의 실험을 거친 부영그룹은 사회 전반으로 출산장려금 문화가 확산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동네 사람이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출산장려 주고 싶은데 그거는 면세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건의서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합계 출산율 1.5명 회복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